난생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63세의 은희 씨는 도서관 인문학 강좌에서 만난 73세 강모 씨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책을 좋아하고 지적인 대화를 즐긴다며 항상 은희 씨에게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을 만난 건 제게 축복이에요. 당신은 진정한 교양인이세요. 강모 씨는 매주 강의가 끝난 후 은희 씨를 데리고 오래된 서점과 고풍스러운 찻집을 찾았습니다. 여기선 시간을 멈추고 마음껏 사색할 수 있어요. 이곳이 당신에게 어울리는 공간 같아요.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는 은희 씨를 새로운 세계로 이끄는 듯 했습니다. 강모 씨는 자신을 은퇴 후 작가로 활동 중인 문학 애호가라고 소개하며 은희 씨와의 만남이 글을 쓰는데 큰 영감을 준다고도 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고 싶어요. 당신의 삶은 너무나도 특별하거든요. 그의 말은 은희 씨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열정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60대에 이런 낭만이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그분 덕분에 제 삶이 새로워졌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2달, 강모 씨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그 책 출판하려면 비용이 좀 드는데 당신이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자신감 넘치고 따뜻했던 그의 모습 뒤에는 경제적 의존과 부담을 떠넘기려는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처음으로 그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얼마나 계산된 연기였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여성 어르신들이 노후에 재혼을 선택한 후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그런 충격적인 사연들 중 몇 가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부모님께서 노후에 재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머니들, 이모, 고모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30년 동안 지역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최근에는 노년기에 시작된 새로운 관계에서 비롯된 갈등과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나 사례를 넘어서 바로 우리의 가족과 주변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겪는 도전과 갈등 속에서 발견한 삶의 지혜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 멀리 떨어진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부모님 혹은 내 미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노년의 삶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화 씨는 67세의 어느 봄날 다시 삶을 시작해보자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한 방처럼 답답함과 고독이 가득 차 있었지만 그림 교실의 첫 수업은 그녀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캔버스 위에 색을 얹는 순간 마치 오랜 시간 감춰둔 자신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화 씨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김모 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화 씨, 오늘 붓을 다루시는 모습이 너무 우아하셨습니다. 이 교실이 당신 덕분에 훨씬 화사해졌어요. 깔끔한 셔츠와 단정한 말투로 그는 금세 그녀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은퇴한 건축가라고 소개하며 건축이란 사람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정화 씨의 삶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은 정화 씨의 마음속 깊은 곳, 오랫동안 누구도 열지 않았던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같이 전시회를 가보는 건 어떨까요? 정화 씨와 함께라면 예술이 더 풍부해질 것 같아요. 김 씨는 주말마다 그녀를 데리고 미술관과 음악회를 찾았습니다. 그가 소개해주는 이야기는 단순히 예술 감상이 아니라 정화 씨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창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읽어주는 시 한 편, 건축가의 눈으로 해석한 건축물 한 장면은 그녀를 순식간에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던 설렘과 열정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이런 기분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가 내 인생을 다시 살아나게 했어요. 결국 김 씨의 끊임없는 다정함에 정화 씨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고독과 외로움이 더 이상 자신을 따라다니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김 씨는 건강 문제를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가슴이 답답하고 기운이 없어요.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함 정도로 여겼지만 병원 방문 후 그는 정화 씨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래요. 당신만 곁에 있으면 잘 나아질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정화 씨는 우연히 안방에서 김 씨와 그의 자식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문틈으로 흘러나온 말은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잘했죠? 아버지 아프시다고 하면 누가 결혼하겠어요? 그러니까 새엄마 덕분에 이제야 저희도 편히 살잖아요. 여행도 다니고 아버지 신경도 안 쓰고 너무 좋아요. 새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니 정말 편하네요. 이렇게 좋은 상황이 어딨어요?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흐뭇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이제 신경 끄고 너희 할 일이나 잘해라. 새엄마가 있으니 나는 더 걱정할 게 없. 정화 씨는 숨을 죽이고 대화를 들으며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간병의 부담을 일부러 숨기고 결혼했으며 그의 자식들까지 이를 알고 동조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김 씨가 수년간 당뇨병과 심장병을 앓아왔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엄격한 식단과 꾸준한 약물 복용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심장병은 특히 위험해 그의 활동을 제한했으며 당뇨병은 혈당 관리와 정기적인 주사가 필요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간병인의 하루. 정화 씨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혈당 체크는 아침 공복 상태에서 해야 정확하다더군요. 김 씨의 말을 따라 그녀는 매일 아침마다 혈당계를 꺼내 그의 손끝에 바늘을 찔렀습니다. 그의 혈당 수치를 확인한 후 식단을 고민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음식에 대해서도 까탈스럽게 굴었습니다. 이건 자서 못 먹겠어요. 다음부턴 소금을 아예 빼주세요. 채소를 이렇게 익히면 영양소가 다 날아간다고요. 제발 신경 좀 써주세요. 그는 식사 때마다 불만을 쏟아냈고 그녀는 매번 새로운 요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낮 시간에 병원 동행, 아침을 마친 후에는 병원 예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화 씨, 오늘은 심장 초음파 검사가 있어요. 결과가 중요하다고 했으니 꼭 같이 가요. 그녀는 김 씨를 병원으로 데려가며 긴 대기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병원에서 김 씨는 늘 그녀에게 의존했습니다. 간호사님께 약 처방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녀는 김 씨의 처방전을 챙기고 약 복용 방법을 상세히 적어두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에도 그는 계속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약도 너무 많아요. 이건 진짜 다 먹어야 하는 거 맞나요? 당신이 좀 알아봐 주세요. 그의 까다로운 요구는 점점 그녀의 일상을 침범하며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돌봄과 무너지는 건강. 저녁 식사 후에도 그는 쉬지 않고 그녀를 불렀습니다. 정화 씨, 혈압 재는 걸 잊지 말아 주세요. 저녁에도 혈당 체크를 해야 해서요. 그녀는 그의 혈압을 확인하며 기록을 남기고 그의 약을 준비했습니다. 왜 이렇게 느려요? 약 먹는 시간이 다 됐잖아요. 그의 다그침에 그녀는 속으로 울분을 참으며 밤늦게까지 그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그녀는 김 씨의 간병으로 인해 자신의 건강까지 망가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무릎 통증이 심해지고 걸음걸이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그녀는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수면 부족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잠들려고 해도 화병처럼 가슴이 뛰고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가 없어. 그녀는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를 받으며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내 삶은 그의 병과 요구에 갇혀버렸어요. 내가 좋아했던 그림은 더 이상 캔버스 위에 그려지지 않아요. 내 자신을 찾는 법조차 잊어버렸어요. 김영희 씨는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지내다가 지인의 소개로 정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남편은 말수가 없고 묵묵히 자기 일만 하는 스타일로 별 재미는 없었지만 그래도 책임감은 강하고 한 번씩 여행도 가고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71세가 되던 해 새로운 가족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정모 씨와 결혼했습니다. 정 씨는 대기업에서 정년 퇴직한 후 다정다감하고 친절한 성격으로 주변에서 신뢰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정 씨는 연애할 때 매사에 따뜻한 말투와 세심한 배려로 영희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영희 씨, 제가 평생 열심히 일만 했는데 이렇게 멋진 분을 만나니 제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는 그녀에게 작은 꽃다발과 정성스러운 손편지를 자주 선물하며 그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의 자녀들 역시 처음에는 그녀를 환영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되죠?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영희 씨는 이 가족과의 새로운 시작이 자신에게 큰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정 씨는 더 이상 연애 시절처럼 다정다감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가 대기업 다니며 연금도 500만 원씩 받고 퇴직금도 10억이나 받았어.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라고 자신했지만 결혼 후 알게 된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남편의 통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주식으로 모든 퇴직금을 잃고 연금마저 선지급받아 남은 금액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영희 씨, 우리 이제 당신 연금으로 생활해야겠어요. 당신도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지. 남편은 생활비는커녕 집안일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일 백수건달처럼 집에 틀어박혀 유튜브로 트로트 노래를 들으며 시간을 보내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들은 결혼 생활에서 생긴 스트레스를 핑계로 아내와 이혼했고 두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새엄마, 제가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어서요. 애들도 보살필 사람이 필요하니 여기서 지내야겠어요. 영희 씨는 3살과 1살 된 손자들을 돌보는 일까지 떠맡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밥을 먹는 일부터 낮잠을 재우는 일까지 그녀의 손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엄마랑 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엄마 보고 싶다고 하루 종일 울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새엄마, 애들 좀 봐주세요. 저는 요즘 너무 피곤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아들은 손자들을 돌보는 그녀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는커녕 퇴근하면 방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고 오히려 더 무리한 요구를 쏟아냈습니다. 엄마, 반찬 좀 애들 먹기 좋게 만드세요. 그리고 애들 옷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좀 새 걸로 사주면 안 돼요? 그녀는 손자를 돌보는 동안에도 집안 청소와 요리를 도맡아야 했습니다. 아들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자고 했지만 그 비용을 그녀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어린이집 보내면 편하잖아요. 비용은 좀 도와주실 수 있죠? 그의 뻔뻔한 태도에 영희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 역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거나 여행을 다니며 집안일은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방은 마치 쓰레기장처럼 더럽혀져 있었지만 그녀는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음식 솜씨도 좋고 살림도 척척했는데 새엄마는 왜 이렇게 뭐 하나 제대로 못하시죠? 집안 정리도 엉망이고 새엄마라면 조금 더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딸의 타박은 그녀의 마음을 찢어놓았고 아들은 그런 대화를 듣고도 침묵했습니다. 남편의 무책임함과 자녀들의 무례함. 남편 정 씨는 이런 집안 상황을 알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집안일에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며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나 좀 나갔다 올게. 알아서들 하라니까. 그는 종종 집을 비우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듯 보였습니다. 영희 씨는 남편의 이런 행동과 자녀들의 무례함 속에서 점점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하루는 3살 손자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들은 대답조차 하지 않았고 남편은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해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병원을 다녀오며 무너지는 마음을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정류장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가족을 위해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하는 걸까? 이미선 씨는 65세의 어느 추운 겨울날 교회에서 사업을 한다는 박모 씨를 만났습니다. 전직 학교 선생님이었던 그녀는 은퇴 후 안정적인 연금과 10억 원짜리 아파트 덕분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자부심과 지혜를 쌓아온 그녀였지만 홀로 지내는 외로움은 그녀의 삶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자 마음도 더 심란해졌습니다. 박 씨는 첫 만남부터 그녀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유머러스하고 다정한 태도로 분위기를 이끌며 미선 씨, 당신 같은 분을 이제서야 만난 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입니다. 앞으로는 당신 곁에서 매 순간을 소중히 하고 싶습니다.
라며 그녀를 설레게 했습니다. 박 씨는 맛있는 식사가 나오는 레스토랑과 멋진 분위기의 커피숍으로 그녀를 데려가며 이곳 커피가 참 좋다던데 당신과 함께하면 더 특별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꽃다발이나 정성스럽게 포장한 초콜릿 같은 작은 선물을 자주 건네며 이건 제 마음입니다. 당신에게는 언제나 특별한 것이 어울리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세심하고 다정한 행동은 그녀의 마음을 점점 더 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경기도에 위치한 32평형 아파트시가 약 10억 원의 소유주라며 자랑했고 지방에 몇 채 집도 투자해 놨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이 넓으니까 미선 씨가 오시면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당신 집은 정리하고 그 돈은 우리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면 되잖아요. 그의 제안은 현실적이고 신뢰감 있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이 사람이라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라며 결혼을 결심했고 자신의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아 그 돈을 통장에 넣었습니다. 결혼 후 몇 달간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박 씨는 매일 그녀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며 미선 씨, 당신이 있어 제 인생이 더 풍요로워졌어요. 라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점차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사업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곧 나아질 겁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는 작은 금액부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무리한 부탁을 이어갈 때 미선 씨는 종종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당신 지방에 아파트 몇 개 사둔 거 있다면서요. 그거 하나 팔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능숙하게 핑계를 대며 상황을 모면하곤 했습니다. 요새 지방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집이 안 팔려서 그래요.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는데 다음 달이면 누가 산다는 사람이 있을 거래. 한 달만 잠깐 빌려줘. 집 팔리면 바로 갚을게. 그는 이 말로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고 그의 간절한 표정과 애원에 그녀는 점차 자신의 판단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그녀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어느새 5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고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지방에 팔린다는 집은 한 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도록 팔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매로 내놓으면 나가지 않아요?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지만 그는 날카로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요새 금매도 안 나간대. 나를 못 믿는 거야. 설마. 그의 다그침에 그녀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 할 말을 잃었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 한구석에 의구심과 불안을 지우지 못한 채 점점 그의 요구에 무기력하게 끌려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낯선 손님을 맞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 박모 씨 댁 맞나요? 저는 이 집 주인입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씨가 월세를 3개월째 안 내고 있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이런 식이면 이달 안에 나가셔야 할 겁니다. 그녀는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월세라뇨? 이 집은 제 남편 소유라고 들었는데요. 남자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시는 분 많더군요. 하지만 이 집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짜리 계약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더 미루면 제가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그녀는 그제야 박 씨의 말과 행동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방에 몇 채 있다던 아파트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의 자랑과 다정한 말들은 모두 그녀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왜 그의 말을 믿었을까? 등기부등본 하나 떼보지 않고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내가 너무 한심해. 친구들은 충격을 받으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미선아, 너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야. 하지만 감정이 앞설 때는 누구든 실수를 할 수 있어. 또 다른 친구는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사기꾼 같은 사람을 만나다니. 내 돈을 다 가져갔으면 이제 무슨 수로 다시 살아가려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대응해야 해. 한 친구는 차분하게 충고했습니다. 너는 내가 속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감정이 앞설 땐 누구나 판단력을 잃어. 하지만 여기서 무너질 필요는 없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 미선 씨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똑똑하다고 자부했는데 결국 나 자신은 지키지 못했어.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야.
59세 김미자 씨는 평생 자영업으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남편 없이 두 아이를 혼자 키워온 강인한 여성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그 슬픔을 식당 운영과 자녀 양육에 쏟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식당은 동네에서 꽤 유명했고 단골 손님들 중에는 늘 정갈한 옷차림과 친절한 미소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던 김선기 씨도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은퇴한 공무원으로 연금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소개하며 혼자 사는 외로움을 술 한 잔과 대화로 달래곤 했습니다. 미자 씨, 여기 와서 한 잔 기울이고 당신 이야기를 듣는 게 제 삶의 낙이에요. 그는 자주 식당을 찾아와 그녀와 대화를 나누며 그녀의 성실한 모습과 따뜻한 마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둘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발전했고 결국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결혼 초기 그는 다정한 남편으로서 그녀에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자 씨,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졌어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점차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선기 씨는 친구와 함께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퇴직금을 모두 날렸고 살던 집은 대출을 70 넘게 받아 이자조차 못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식당이 잘 되는 김미자 씨를 보고 경제적으로 기대며 살아가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 김 씨는 점점 미자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는 저 사람이랑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웃으며 얘기해? 라며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바깥은 내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식당 앞 편의점에서 식당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그녀가 집에 돌아와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눕히고 있을 때 그는 그녀의 휴대폰을 몰래 뒤지며 문자와 카톡 내용을 검사했습니다. 왜 이렇게 문자 메시지가 많아? 이 남자는 누구야? 그는 그녀를 다그치며 모든 인간관계를 끊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자식들하고도 연락 끊어. 그들은 이제 어른이니까 스스로 살아야지. 우리가 부부인데 당신 친구나 가족 같은 건 필요 없어. 심지어 그녀의 오래된 친구들과의 만남조차 금지했습니다. 왜 친구를 만나? 나랑 시간 보내는 게 우선이잖아. 그리고 퇴근하면 가방까지 뒤져보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질투를 넘어 그녀의 일상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경제적 억압과 심리적 학대. 결혼 후 김선기 씨는 미자 씨의 통장을 빼앗으며 돈 관리를 자신이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신 돈은 이제 내가 관리할게. 남편이 아내 돈 관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는 모든 가계부와 식당 수익을 자신이 점검하며 그녀의 경제적 자유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필요한 건 내가 알아서 결정할 테니 당신은 신경 쓰지 마. 그는 생활비를 쥐고 흔들며 그녀를 점점 더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미자 씨는 그의 행동이 점차 심해지자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고 그녀를 더욱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그러던 중 가끔 찾아오는 그의 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미자 씨는 전에 살던 그의 부인도 정신적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은 그녀를 더욱 큰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노후의 재혼으로 인해 발생한 4가지 안타까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나 제2의 인생을 꿈꾸며 장밋빛 기대 속에서 시작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깊이 고민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취미를 갖고 여행을 떠나며 배우지 못했던 것을 배우는 삶. 자유롭고 독립적인 노후는 나 자신을 위한 진정한 선물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맹목적으로 시작하기보다 친구처럼 서로 대화하고 좋은 시간을 나누는 관계가 더 지혜로울지도 모릅니다. 한강 작가의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세상을 갖고 있지만 그 세상이 타인과 마주할 때야 비로소 온전해진다. 사랑은 나만의 세상을 완성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온전히 마주하고 이해하며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내가 가진 빛을 가린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십시오. 새로운 관계는 설렘을 가져오지만 설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가? 나의 삶과 꿈을 존중해 줄 수 있는가? 나는 이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노후의 재혼에서 상대방의 건강 상태와 재정적 상황을 냉정히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달콤한 말에 속지 않고 상대방의 신뢰와 투명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세요. 등기부등본과 같은 법적 문서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는 관계의 건강함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김미자 씨, 김영희 씨, 정화 씨,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진 현실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노년기에 찾아온 사랑은 설렘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적 의존, 지배, 그리고 때로는 고립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위로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그것이 현실을 외면하거나 진실을 가릴 때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합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오랜 세월 가사와 희생의 무게를 감당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로운 통찰입니다. 외로움은 때로 괴로움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외로움은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선물합니다. 그러나 괴로움은 나를 지우고 누군가의 요구와 통제 속에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자신을 위한 선택이 곧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전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선택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나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가? 늙어서도 내가 나를 돕는다는 믿음을 갖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삶은 늘 예측할 수 없는 물결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물결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맞추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풍요롭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이 나를 지우고 희생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의 삶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힘.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진실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한 길로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러분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